테슬라의 무게중심이 AI와 로보틱스로 무게중심이 바뀌잖아요. 테슬라라는 것의 사업의 확장성, 스페이스X의 사업의 확장성은 정치하고 뛰어놀 수가 없는 구조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기술주입니다. 기술주고 성장주고요. 하지만 정치적 속성을 갖게 됐다. 이 부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앞으로 우상향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데요. 계속해서 진폭이 롤러코스터를 계속 탈 거예요. 그 롤러코스터는 다 정적인 변수에 의해서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정부의 허가만 있으면 미국 전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창당을 발표를 했는데 요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조금 얻고자 하는 거, 진짜 의도, 이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수적 재정주의. 그래서 미국 정부가 살기 위해서, 미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이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출도 좀 줄여야 되고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정반대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감세를 하고 그리고 부채를 늘리기 위해서 의회에 미리 허락을 받고 이러한 관련해서 본인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게 해석을 해서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줄여서 저렇게 화난 거야, 삐진 거야라고 이제 놀리듯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던 일론 머스크의 이유는 물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세계 최고의 갑부고 니힐리즘에 빠져 있고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팔로우하고 저 같아도 그러면은 좀 이렇게 관종에 빠질 것 같아요. 네. 저를 누가 팔로우를 여러분들이 2억 명 해주신다라면 제가 어딜 가나? 얼마나 제가 사람이 노력을 해도 겸손하기가 힘들죠.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해도 겸손하기가 힘든데 이러한 부분을 한쪽으로 놓고 개인의 어떤 퍼스널리티, 인격을 한쪽으로 놓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라는 것의 사업의 확장성, 스페이스X의 사업의 확장성은 정치하고 뛰어놀 수가 없는 구조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기차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부의 지능 정책 정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줬었거든요. 테슬라가 부도 위기에 있을 때 정부가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나름대로 전기차 친환경 우호 정책을 사실은 민주당 쪽이 써왔던 거죠. 그런데 무언가 이제 테슬라의 무게중심이 뭘로 바뀌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I와 로보틱스로 무게중심이 바뀌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별로 자기는 도움 안 된다라는 거고 그거는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포드나 GM을 살릴 수 있고 스텔란스를 살리는 거지 전기차로의 전환 그들은 별로 의지도 없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건 모든 상황이 돈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AI와 즉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로도 법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냥 보조금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바꿀 이유는 크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정책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자율주행과 이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는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법을 바꾸는 것은 입법부가 하지만 입법부는 정치권이죠. 그러니까 정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업 영역으로 테슬라가 성장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저는 일론 머스크가 저는 원래 민주당하고도 친했지만 지금 공화당으로 왔지만 필요에 의하면 다시 또 민주당으로 갈 인물로 봐요. 그 인물은 뭐냐면 자신의 대단히 지향적인 인물이고 목적 지향성에서 지금 맞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규제를 풀어주면 어느 팀이랑도 전 갖다 붙을 거거든요. 중국하고도 같이 일을 하는 거고 인도도 가서 일을 하는 거고 그 다 규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전기차를 파는 게 문제가 이슈가 아니라 중국의 테슬라에 판매되는 차량에는 FSD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테스트라든지 이런 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 그건 누가 허락합니까?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결정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건 풀 수가 없는 거고 또 중국하고 앙숙인 인도에 가서 또 차를 팔려고 이제 막 시동을 걸게 되면 또 중국하고도 또 너무 친해져서도 안 되고 네.
또 인도하고의 그 풀기 위해서는 또 인도에 처음에는 전기차로 풀겠지만 언젠가는 거기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에 가서는 또 인도의 정치권들하고 어느 정도 관계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죠. 유럽연합도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지금 네덜란드하고 체코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유럽연합이 FSD를 허가를 계속 늦춰주니 네덜란드하고 체코는 우리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법을 바꾸는 건데 왜 유럽연합이 늦게 갈까요? 안전을 중시하는 유럽연합의 문화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일과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유럽연합 전체에서 FC를 지금 개방해 주게 될 경우에는 독일 기업과 프랑스 기업과 이탈리아 기업인 피아트, 스텔란티스의 피아트, 그다음에 르노나 시트로행의 또는 뭐 푸조, 시트로행과 푸조가 이제 스텔란티스죠. 이 기업들 독일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러한 자동차 3사 전체적으로 테슬라하고의 경쟁력을 잃어버릴 기술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 가능하면 늦게 가고 싶은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국도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FSD 자율주행 로봇택시 한국에 들어오길 원하신다고 할지라도 첫 번째 택시 운전사들의 일자리 문제. 당연히 걸리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해법이 나와야죠. 기금을 마련해서 개인 택시 해주시는 분들의 어떤 면허를 정부가 사들인다든지 그거를 다시 로봇택시 회사가 사들인다든지 또는 고용직으로 계시는 택시 운전사분들의 어떤 장기적인 일자리 갑자기 그분들이 실업자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분들의 분들을 배려해야 되죠. 또 한국 정부가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은 현대 기아차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FSD를 개방해 버릴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국내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잃어갈 가능성이 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 기아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도록 준비될 시간까지는 계속 버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정치적인 결정과 테슬라의 로봇택시의 시장의 확장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속성,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속성과 정치적인 참여는 이제는 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정치 테마주가 됐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테슬라는 기술주입니다. 기술주고 성장주고요. 하지만 정치적 속성을 갖게 됐다. 이 부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앞으로 우상향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데요. 기술주로서 하는데도 계속해서 진폭이 롤러코스터를 계속 탈 거예요. 그 롤러코스터는 다 정적인 변수에 의해서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롤러코스터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되게 강한지 않으시면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대단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토로하고 계시는 거고 저도 주변의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면 나한테 맨날 밤에 11시에 전화할 거면 하지 말라고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 여동생 맨날 밤 11시에 전화해요. 어떻게 오늘 밤에? 뭐 이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좋아질 거니까 일주일만 기다렸다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여러분 투자 어떤 성향하고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정치적인 갈등이 테슬라 주가를 계속해서 뭐 제로로 만든다든지 0으로 만든다든지 뭐 100달러 미터로 끌어내린다든지 이런 일은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두 가지 우리 경험 속에서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그만두고 테슬라랑 트럼프 대통령하고 격하게 논쟁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회복하는데 일주일 약 걸렸고요. 요번에 창당한다면서 주가가 또 200대, 300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300선을 회복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향과 반등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 발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또 뭐 보조금 폐지나 배터리 세공제 폐지 같은 게 테슬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이 기업 가치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두 가지 부분인데요. 저도 탄소 배출권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테슬라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00%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이건 100% 매출 이퀄 순이익인 부분인 거죠. 탄소 배출권은 30억 달러가 넘는 돈들이고 이 돈이 만약에 다 사라져 버린다라면 테슬라의 그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이익이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2024년에 이번에
중요한 부분들은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이 부분에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흔히 말하는 백도하지 않아서 1분기하고 2분기에서의 탄소 배출권을 갖다가 무력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올해 6개월이 지탱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 떨어지는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인데 우선은 자동차 부분에서는 요번에 같은 경우 아직 지속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서의 그로스 마진은 제가 보기에는 파지티브를 유지할 것 같아요. 실적은 좋지 않지만 하지만 하반기 때 여러분 보셔야 될 건 3분기 때는 자동차 매출이 미국에서는 최소한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9월까지는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연말에 살려고 했던 사람도 9월 전에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포드나 GM이나 모든 전기차 기업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 영상이 지금 촬영되는 거는 여러분 화요일이니까요.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여튼 실적 발표는 여러분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입니다만 저희는 지금 실적 발표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측을 하건대 실적 발표 이후에 있는 컨퍼런스 콜에서 많은 질문들이 뭘 것이냐면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부분도 있겠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가이던스일 겁니다. 여러분 보셔야 될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저는 조기에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었던 대단히 이른 빠른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미국에서의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4680 배터리는 이런 건 3원계 배터리죠. 그런데 LFP 배터리를 한 이유는 그것도 CATL의 공장 설비를 거의 뜯어오다시피 해가지고 공장 설비를 거의 직수입해가지고 너바다에다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빠르면 완공이 8월 말 9월 초에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적적으로 빨리 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될 수 있냐면 두 가지 부분이죠. LFP,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있습니다. 네. 이 관세를 반드시 회피해야 되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메가팩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메가팩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미국의 AI와 관련돼서 메가팩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 그래서 이러한 메가팩의 미국 내에서의 판매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메가팩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 메가팩에서 창출되는 순이익률이 보통 27에서 28% 또는 31%까지 되거든요. 이 부분이 빠르게 미국에서 성장해 준다라면 탄소 배출권의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상쇄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이 LFP 배터리가 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LFP 배터리가 없으면 저가용 차량을 원래는 6월 달에 오픈하겠다 그랬어요. 지난 1분기 컨퍼런스 콜인 4월 말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안에 저가 차량을 내놓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6월이죠. 2분기 안에.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 그랬어요. 그럼 6월 달에 내놨는데 안 내놨어요. 그 이유는 LFP 배터리를 붙여야 저가용 차량을 만들죠. 3원기 배터리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가형 차량을 붙이려면 LFP 배터리를 중국산을 수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관세가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 근데 7, 8월에 출시는 할 수 없고 만약에 공장이 가동돼서 9월부터 생산하더라도 9월부터 판매할 필요는 없고 예약 판매 들어가겠죠. 왜요? 9월까지는 보조금이 나올 테니까요. 네. 자, 보조금이 끝나는데 미국의 기업들은 LFP 배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드나 GM은 한국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3원계 배터리죠. 즉 보조금이 떨어지면 그들은 대단히 큰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현대자동차 미국의 조지아에서 만드는 것도 3원계 배터리를 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LFP 배터리를 테슬라가 만들어버려서 저가형 차량을 만들어내면은 보조금이 없어도 차량이 저렴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요? 4분기부터 10월부터. 그래서 10월부터는 테슬라는 저가 차량을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 가이던스가 이번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의 질문과 응답하는 자리에서 발표가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즉 OBBBA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탄소 배출권의 어떠한 이 순이익으로 돌아오는 탄소 배출권 판매액의 감소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감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는 에너지 판매 부분의 영역을 키워서 전체 순이익에서의 받쳐주는 것 자동차 부분에서의 줄어드는 그로스 마진을 상쇄시켜주는 효과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LFP 배터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저가형 전기차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것도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LFP 배터리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또 왜 또 여기에도 중요하냐면 이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리튬 가격이 올라가도 테슬라는 거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요? 미국의 리튬 정제소가 올 초부터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튬은 전 세계 곳곳에서 생산이 됩니다. 칠레에서도 생산되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생산되고 호주에서도 생산됩니다. 그런데 리튬 정제소는 지금까지 90몇 %가 중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원유를 중동에서 사갖고 와서 한국에서 정제하잖아요. 리파이너리 정제를 한국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석유화학단지에서. 근데 전 세계의 리튬이 원석이 다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정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리튬 정제소를 미국에다 만든 겁니다. 그러면 리튬을 많이 들어가는 LFP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을 해요. 그럼 관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배터리 부분에서. 이거는 정말 저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테슬라의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OBBA와 관련된 미리 계산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리튬 LFP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 그 기지가 생산 공장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것, 리튬 정제소가 이미 작년에 건설을 해서 올해 초부터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으로 저는 이런 OBBA에서의 부정적인 부분은 다 상쇄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또 여쭤보겠는데 그럼 2분기 또 실적 발표도 그래도 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또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우리가 어떠한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를 보기 위해서는 1분기 실적 발표의 그 당시 상황을 좀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1분기 테슬라 실적은 정말로 2020년 이후로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는데 그 전에 주가는 떨어졌어요. 언제요? 4월 초에 1분기 차량 판매 대수가 나왔을 때, 인도량이 나왔을 때 이미 주가는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그 순간을 기억하는데 이 먼저 컨퍼런스 콜을 하기 전에 PDF 데이터를 재무제표를 갖다가 웹사이트에 올리죠. 그러고 나서 컨퍼런스 콜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너무 실적이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차량 인도 분량뿐만 아니라 순이익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다가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와 CFO가 테슬라의 CFO가 하반기 가이던스를 얘기할 때 로보택시의 출시는 반드시 6월 달에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안에 5,000대의 옵티머스가 생산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반기 내에 중저가 차량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미 저는 이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차량 판매가 안 좋아졌다고 했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내려갔었고 중국에서도 예상 밖으로 상승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도 주가는 내려갔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떨어지기죠. 테슬라가 예를 들자면 이번에 가이던스에서 여러 포인트에서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제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즉 탄소 배출권 문제하고 이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상쇄작용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포인트고요. 앞으로 가이던스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로보택시겠죠, 여러분. 오스틴에서의 로보택시를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규모로 확장시킬 것인지, 자 확장의 기울기가 있다고 한다면 기울기를 가파르게 가져갈 건지 완만하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오스틴과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온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떠한 이정표를 만들어 준다라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가 원래 지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는 올해 안에 목표는 5,000대를 생산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미 히토류 수출을 중국이 금지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 테슬라 쪽에서 발표했던 것이 이렇게 되면 옵티머스를 예상 시기와 예상 목표가 생산 목표가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히토류가 없으면 모터를 만들 수 없는 거고 테슬라는 모터도 직접 만들죠. 이 모터를 못 만들면은 당연하게 액추에이터의 근간은 전기 모터니까 기본적으로 옵티머스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생산은 차질은 분명히 빚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빚었는지, 즉 올해 안에는 한 대도 생산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5,000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3,000대는 할 수 있는 건지, 1,000대라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하게 될 겁니다. 네. 거기에서 한 대도 올해 안에는 우리는 구경도 못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히토리가 극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중국이 딜을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히토리의 수출이 제한적으로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올해 안에 5,000대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늦어졌기 때문에 몇 달이 지연됐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안에는 그래도 1,000대라도 여러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은 주가는 긍정적으로 저는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가의 기대치는 이거 올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요 정도의 생각이라고 한다라면 이게 맞아 확실하게 만들어져 이러면 가이던스가 좋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옵티머스가 만들어진 걸 3세대 옵티머스인데요. 3세대 옵티머스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준다면 이것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저가 차량을 10월 달부터 나올 거야. 우리가 LF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가능해. 요 가이던스도 대단히 중요할 거고요. 네 번째 또 중요한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X.AI에 대한 테슬라의 지분 투자를 위한 주주 총회나 주주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면 주가는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분들은 왜 테슬라가 X.AI 지분을 가져야 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X.AI에서 만드는 그록은 그록 4.0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록은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서 뭐 운전하면서 대화하는 거, 뭐 대화하는 거야 뭐 재미나 있으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대화하는 거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제어, 즉 제가 스피치로 말을 하면 태스크, 과제로서 이해를 해서 자동차를 세운다든지 중간에 어디 와인 가게를 들린다든지 어디 중간에 어디를 갔다 가자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하면 알아들어서 자율주행의 어떤 목표지를 중간 거점들을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 또는 휴머노이드한테 가서 차 끓여와 설거지해, 바닥 한 번 더 닦아, 뭐 이런 일을 저희가 말로 시킬 때 그것을 알아듣고 깨알같이 알아듣고 그것을 과제로서 몸으로써 움직이는 로봇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중간의 인터페이스로 그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X.AI에 대한 테슬라의 지분 투자, 지금 스페이스X가 지금 지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러면 테슬라마저도 XAI에 어느 정도 지분 투자를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로서 시장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또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겠네요. 네, 이번에는 정말 가이던스가 중요할 겁니다. 네. JP 모건이 테슬라를 탑쇼 종목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배경과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JP 모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테슬라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큰 거 대단히 큰데요. 어느 정도 크냐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기관 투자자와 부정적으로 보는 기관 투자자의 이 갭 차이가 다른 어떤 기업에서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을 수준으로 대단히 크다. 극단적으로 뭐 우리 여러분 아시는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숏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숏을 보는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의 어떤 축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의 축소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또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유럽에서 계속 안 팔리고 있는 자동차의 판매 대세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거는 노이즈 뭐 기관 투자자들은 어차피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장기 투자를 한다라면 이거는 저는 시장의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차량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판매해야 되고 신차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고 사이버캡도 만들고 모델 2도 만들고 이런 중저가 차량들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매우 잘해야 됩니다. 세마이 트럭도 올해 말에 나올 거고 내년 초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거고요. 트럭이죠. 이런 세마이 트럭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중간중간의 굴곡 자체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테슬라가 가장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이미 여기에 어떻게 자율주행을 구현할 것인가 로보택시 사업을 어떻게 정치권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또는 국제관계의 지정학적인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박쥐처럼
위기감 행동에서 중국에서도 풀고 인도에서도 풀고 유럽에서도 풀고 아시아에서도 풀어내면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절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번 여러분 보도 보셨겠지만 지난주 일요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단독 보도했죠. 미국 국방부하고 나사에서 스페이스X에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대통령이 원하고 있으니 한번 검토해보자 했더니 의견이 뭐가 나왔습니까? 전혀 해지할 계약이 하나도 없다. 왜? 이것을 대체할 기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켓랩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다시. 네. 대체제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를 지금 버리게 되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중국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글로벌 넘버 원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웨이모 혼자서 중국의 그 거센 자율주행의 그 폭주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물론 중국에도 미국에도 피규어라든지 앱트로닉이라든지 뭐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이 지금 달리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시장으로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느냐? 전혀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테슬라의 FSD와 옵티머스가 유일하게 방어선을 칠 수 있고 어쩌면은 더 역으로 어쩌면이 아니라 저는 가능성이 많이 높다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인데 이거를 버리고 미국이 AI 경제를 얘기한다?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도 이렇게 끌고 가야만 하는 기업이 테슬라로 미국에게는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JP모건에서 숏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숏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래서 테슬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테슬라 주가를 예측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것은 뭐 팔란티어 저보러 단기적으로 보라고 그러거나 그 뭐 차트 보는 기법을 도용하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알겠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이렇게 싸울지 누가 예측을 합니까? 네. 갑자기 난 창당할 거야라고 갑자기 엑스닷컴에서 나오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허가가 날 듯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실험 주행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민주당이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하는 사업은 결코 눈뜨고 좌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앞으로 잠중간 1년간 연기합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을 자극해서 그러면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기가 돼버리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JP모건이 얘기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하고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숏을 한다? 별로 근거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 테슬라 관련해서 좀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보택시도 예를 들자면 이번에 가이던스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뉴스를 여러분 보셔야 되냐면 사고도 경찰에 신고된 사고만 보시면 돼요. 또는 우리 식으로 하면 소방서가 출동하거나 119가 출동한 그런 사고를 보시면 돼요. 이러한 주행 중에 오류는 기술은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언론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떤 뉴스를 보셔야 되면 옆에 안전요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러한 또 음모론적인 거 많이 이렇게 있어요. 왜 오른손을 자꾸 이렇게 다 똑같이 여기 윈도우 여기 버튼에 다 가 있느냐? 저는 음모론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어요. 거기 왜냐하면 테슬라는 운영 체계를 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저 버튼의 기능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윈도우를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차량을 급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버튼을 바꿨을 수도 있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전요원이 언제쯤 차량에서 사라지느냐. 그 뉴스가 나와서 예를 들면 이번 가이던스에는 그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테슬라가 8월에 발표해요. 이제 오스틴에서 안전요원의 탑승은 함께 탑승하는 안전요원의 탑승은 9월 말로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박인 거죠. 그거는 아마 지금 있는 FSD 소프트웨어를 한두 번 정도는 더욱더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속에서나 가능할 겁니다. 그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그 정도로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주가는 이거는 펀다멘탈의 변화예요. 왜? 기술의 변화니까요. 그러면 안전 요원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기술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이것은 데이터로도 입증이 된다라는 거고 이것은 다른 도시에서도 허가받을 수 있는 문턱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에 있어서 가장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린 것은 안전 요원이 언제 사라지느냐.
이 안전 요원이 사라지게 된다라면 주가는 크게 반등할 가능. 왜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밑으로 가는 보통 우리가 익스포넨셜 펑션 그 지수 함수는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그 수학하셨던 걸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오르잖아요. 이게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은 보통 이런 지수함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은, 혁신하는 기술은. 자, 그러면 로보택시 기술은 지금 현재는 이 바닥권에 있는 거죠. 저는 이 언제부터 이것이 수직 상승하는 포인트의 시발점이 언제냐면 안전 요원이 사라지는 시점부터라는 거예요. 안전 요원이 사라진다라는 것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고, 안전 요원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FSD 기술도 완성돼야 되지만 로보택시가 또 하나 추가적인 전통의 FSD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사람들의 승하차 문제거든요. 승차의 포인트와 하차의 포인트. 그러니까 웨이모도 가끔씩 실수하고 지금 테슬라도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승객은 여기서 하차하자고 예를 들면 제가 어디에다 나 앞에서 세워줘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 갑자기 공사 중이네. 또는 갑자기 거기 갔더니 막 자전거가 막 세워져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승객이 원했던 포인트로 간 거예요. 네. 갔더니 거기 갑자기 뭐 차들이 고장나서 서 있다든지 아니면 정체 때문에 그 앞까지 가기 저기까지 가려면 10분 걸리는데 차라리 내려서 가시는 게 좋겠는데 요금 생각하거나 뭐 생각하면 그러면 내린다. 이러한 이 승차와 하차에서의 기술적 튜닝이 대단히 지금 필요하고 지금 그것을 많이 진행하는 중이거든요. 안전 요인이 사라지는 건 이 튜닝까지도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전 요인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이 테슬라의 상승의 모멘텀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테슬라 주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어차피 들어왔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는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빠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40%가 넘는 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충분히 지금 익절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저는 가는 것은 이 기술의 혁신의 가능성들을 테슬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뭐 제가 종종 인용하지만 캐나다 이 AI 유명한 학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그분이 썼던 논문의 이름이 The Bitter Lessons라는 스티슨 교훈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AI와 관련해서 품질 좋은 풍부한 데이터와 품질이 좋은 그리고 여기에 맞는 컴퓨팅 파워 도조 슈퍼컴퓨터 같은 거겠죠. 또는 X.AI가 하고 있는 콜로서스라든지 지금 메타가 만들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라는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즉 AI 칩이죠. 풍부한 인간이 중간에 개입하고 뭐 알고리즘을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이거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양한 지금까지의 메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테슬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른 기업들하고는 웨이모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중국의 아폴로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 주행 데이터에 의해서 이 FSD가 S커브를 그리면서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것이 오스틴까지 이제 확장되고 계속해서 확장되면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는 거의 완성도에 와서 99.99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의 기술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근데 먼 미래거나 한 2년 뒤나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작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로보택시를 6월에 시작을 했고 네. 로보택시의 확장 속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릅니다. 여러분 확장할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로보택시 처음에 10대로 시작하지만 바로 그 다음 주에 30대가 오스틴 나머지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오펜싱을 확장한다는 것은 이미 지오펜싱을 확장하기 전에 그 지역을 실험 차량들이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충분히 올 여름은 지나고서야 확장할 거라고 봤는데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장한다라는 것은 오스틴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확장은 12월이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끝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테슬라가 사실상 웨이모를 꺾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버를 꺾을 가능성이 대단히 그러니까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스틴에서 이것만으로도 시장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정부의 허가만 있으면 미국 전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압력들이 커지면서 미국 내년에 있는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허가받는 도시들이 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말에도 테슬라 주가는 꽤나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찍었던 최전고점을 저는 올해 말에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 AI 관련 좀 뜨거운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연극의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이런 옛날 얘기에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테슬라에게 있는 일이죠.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2막의 시장. 테슬라에서는 그것은 우리는 물론 뉴 챕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뉴 북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1막, 2막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I도 전체 경제에서 챗GPT라든지 우리 여러분 쓰시는 제미나이나 이런 AI 경제, 엔비디아 이런 것도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막은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성능의 경쟁이 있었다라면 2025년 오면서부터는 이제는 대중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얼리 어댑터, 즉 개발자라든지 기업의 사물을 보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AI를 유료로 쓰던 시장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AI를 쓰는 시대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도 벌써 2천만 명 가까이가 챗GPT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삼성과 결합을 하면서 제미나이 쓰는 사람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제미나이 전체 이용하는 사람이 2월 달에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 4억 명이었는데 5월 달에 8억 명으로 증가하고 6월 달에 9억 명으로 증가했다라는 것. 그리고 챗GPT가 4억 명에서 9억 명으로 증가했고 챗GPT는 내년에 20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중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아마 이 여름이 지나기 전에 챗GPT 5가 저는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5까지 가고 그록도 뭐 4까지 왔지만 그록 5도 올해 안에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 5 단계로 가게 되면 대단히 안정적인 단계로 갈 거고 그 제미나이도 아마 3.0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뭐 환각의 문제 이슈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단히 안정적인 서비스들을 구가하면서 대중시장으로의 확대. 예를 들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도 그러니까 SNS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검색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7월 중순에 나왔던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제 본격적인 쇼핑도 대단히 쇼피파이랑 연합을 하면서 대단히 공세적으로 쇼핑 시장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한국에도 아마 내년 정도는 이커머스 시장에 챗GPT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용자가 4억 명에서 9억 명으로 늘어나면 서버도 늘려야 됩니다. 2배로. 학습 서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응용 서버. 추론 전용으로 하는 서버들을 2배로 늘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에서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서 막 한국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갈등하더니 구글 클라우드를 쓰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것들이 성장 서버를 늘리는 속도가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가 칩을 빨리빨리 안 주니까 사실은 TSMC가 생산하는 캐퍼가 꽉 찼으니까. 어느 정도 캐퍼가 찼냐면 H20을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걸 허가를 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있는 재고 물량 원래 팔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막아서 못 팔았던 그것만 팔고 당분간 더 생산할 수가 없다. 왜요? TSMC가 그거 이제 필요 없는 줄 알고 그 생산 라인에다가 딴 거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TSMC의 생산 물량은 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가 늘리는 데는 속도가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엔비디아랑 계약한 대로만 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용자가 2배로 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 이 오픈 AI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는 다른데 어떤 물량이라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즉 AI가 대중시장으로 지금 진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2막의 시작인 거고 우리가 골드러시랑 비교한다면 1막은 캘리포니아 쪽에 서부에 금이 있대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또는 미국에 있는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 타고 마차 타고 덕덕덕 해서 서쪽으로 모였다라면 그래서 막 파보고 뭐 나오는 새 했다라면 2막은 금강이 발견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산업적으로 금강을 채굴하기 위한 작업들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AI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에 있는 엔비디아나 TSMC나 또는 케이던스라든지 또는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이라든지 테라다인이라든지 이러한 이 생산과 관련된 관련된 기업들도 저는 주가들도 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더라도 좀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경쟁에서 미국의 이 컨슈머 시장 즉 대중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누가 지키고 있냐면 메타가 지키고 있고 구글이 지키고 있고 아마존이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과 챗GPT를 내걸고 있는 오픈 AI하고 큰 대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픈 AI는 구글을 공격을 할 거고요. 검색 시장에서 이미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오픈 AI가 이 SNS를 시작하겠다는 것, 즉
인스타그램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픈 AI 챗 GPT에 저는 DM도 시작할 거라 봅니다. 그러면 오픈 AI 메타 가지고 있는 왓츠앱이라고 하는 여러분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큰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메타가 가지고 있죠. 이거를 공격할 거고 그럼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메타는 또 최상의 AI 모델로서 방어를 해야 될 거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또 아마존도 공격을 하면 아마존도 대응에 나올 거고 그래서 이 빅테크들의 판흔들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AI 전쟁 즉 이들 간의 경쟁 전쟁도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최근에는 AI로 뭐 이것까지 가능하다라는 좀 현재의 기술 수준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 그러니까 AI 브라우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 개발자분들은 다 에이전트 다 얘기를 하세요. 뭐 에이전트 시대다. 뭐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월 말에는 에이전트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에이전트가 붐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요즘 흐름 보면 에이전트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에이전트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응용 서비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생각하시면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합적인 기능들을 연결시켜내는 것이 에이전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도구들을 즉 AI만이 아니라 AI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행기표를 찾아갖고 오는 것. 이런 거는 이미 비행기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도구들, 웹사이트를 이걸 하나의 도구라고 본다면 이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에이전트거든요.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AI 능력을 결합시켜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걸. 이걸 에이전트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정의는 또 다르게 있지만 그러면 이 에이전트를 또 연결해서 이런 것들이 요즘 들어보셨겠지만 뭐 MCP다든지 뭐 A2A다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즉 앱을 만들기 위한 AI 앱을 만들고 AI 다양한 앱을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이제는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다양하게 흔히 말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앱들이 AI 앱들이 쏟아질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적으로 나오는 것이 AI 브라우저라는 겁니다. 지금 또 브라우저 컴퍼니라는 데서 다이아라는 걸 만들고 있고 또 퍼플렉시티에서 커밋을 만들고 있고 지금 AI 브라우저를 가기 위해서 오픈 AI 챗 GPT는 뭐 챗 GPT 에이전트라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크게 만족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이것도 결국은 AI 브라우저라는 거, 브라우저 시장, 즉 크롬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 AI의 기반에 의해서 작동되는 브라우저 시장으로 해서 크롬과 경쟁하기 위한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엔 크롬이라니까 데스크탑에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기능들이 완결되면 동시에 모바일로도 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AI 브라우저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본 동안 AI에게 너 저기 쿠팡 가서 지난 주말에 시켰던 참여하고 지난 주말에 시켰던 야채 뭐 하고 음식 뭐 이거 다시 주문해 나 이번 주말에도 그렇게 할래. 그러면 얘가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동안 이상적이지만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복합적인 일을 동시에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달에 런던에 갈 건데 런던의 에어비앤비 요 정도 가격대에서 위치는 어느 정도 위치에서 에어비앤비 좀 찾아봐. 얘가 가서 찾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가족들하고 어쩔 수 없이 가족 여행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2명인 거 너도 알지? 걔네들 몇 살인 거 너도 잘 알지? 걔네들하고 해서 우리 가족 4인이 갈 만한 가족 여행지 네가 좀 찾아봐. 그러면 얘가 찾아봐 주면서 후보들을 척척 찾은 다음에 저한테 찾았습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제가 결정하면 그걸 가서 예약하고 집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서툴어요. 시간이 좀 걸리고. 근데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것이 모바일로 가면 뭐가 되냐면 이런 뒷단에서의 여기에 에이전트가 사용되고 저는 이것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GPT-5가 나와야 되고 그록2-5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좀 AI 브라우저가 있다는데 이것은 슈퍼 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답을 듣는 채팅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대신해 주는 것. 이것이 이 AI가 지금 가려고 하는 대중 서비스들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슈퍼 앱을 만드는 가운데서 AI 브라우저라는 건 중간 거점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 경쟁이 2025년 벌써 전개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들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2026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러한 AI 슈퍼 앱의 등장. 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메타가 AI 인재 확보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뉴스가 화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1억 달러가 아니라 인당 1억 달러입니다. 1인당. 1인당 이적 비용을 최대 1억 달러를 줬다라는 건데요.
1억 달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 1,300억이잖아요. 네. 여러분 오픈 AI 다니다가 메타로 옮기면 1억 달러. 애플에 다니다가 AI에 다니다가 일로 가면은 1억 달러. 그래서 한 50명 가까이, 정확하게는 50명 아니지만 47명 정도가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배경에는 우선은 4월 달에 라마4라는 것을 메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실패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성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최상의 모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메타는 여러분 대단히 이기적인 AI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은 AI에는 큰 투자를 하고 있지만, 모델 개발에도 쓰고 있지만, 또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투자했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엔스로피, 클로드라는 것을 만드는 엔스로피에 투자하는 방식들, 물론 구글도 투자했습니다만 구글은 투자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많은 돈들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거든요.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이 3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은 다른 기업의 그 데이터 센터의 기능들을 팔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를 하죠. 판매합니다. 근데 메타는 데이터 센터를 지면은 자기만 씁니다. 자기만 왜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크게 AI에게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갈까요? 지금 메타가 지금 이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올해만 해도 650억 달러를 쓰기로 했는데 이거보다 더 증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한 400억 달러를 썼습니다. 즉 작년하고 올해 메타만 1000억 달러 가까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예요, 여러분. 한 기업이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모델 개발에도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가로 짓기로 했어요. 프로메테우스라는 걸 내년에 가동시키는데 1기가와트시의 전기가 들어갑니다. 1기가와트시면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그냥 온전히 데이터 센터에 전기만 공급해줘야 돼요. 그리고 2030년에 가동되는 건 2기가와트. 이걸 확장하게 되면 2033년에 5기가와트예요. 원자력 발전소 5개가 추가로 짓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 5개가 서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야 이것이 가동이 되는 규모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0배예요, 여러분. 정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첫째, 당장에 돈이 됩니다. AI가 발전되면 여러분 메타의 광고 수익이 올라갑니다. 광고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인스타그램, 여러분 페이스북, 이미 왓츠앱에서도 광고가 되고 있지만 이 세 군데에서 광고가 노출될 때 그 결정하는 걸 이제는 AI가 해요. 굳이 뭐 강정수의 취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뭐 하는 것만 보면 되지, 과거에는 서드파티 데이터라고 해서 외부에 가가지고 강정수가 다른 앱에서 뭐 하는 것까지도 데이터를 돈 주고 사갖고 왔어요. 서드파티 데이터라는 거를 합쳐서 머징을 해서 강정수의 광고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무엇을 노출할지를 정했었습니다. 여기도 AI가 일부 사용되었죠, 알고리즘에는. 근데 지금은 굳이 서드파티 데이터 필요 없어요. 그냥 강정수가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뭔 짓 하는지만 보고, 뭐 라이크 누르고 뭐 보고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는지 보고서 광고를 노출시키는데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AI를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더욱더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AI 모델이 더욱더 진화해야 되고 라마5가 좋아야 되고 라마6가 좋아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저쪽에서 공격을 하려고 해요, 챗GPT가.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최상의 AI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메타가 우리 실패했으니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달려보자. 그러려더니 우리가 돈이 많아서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짓고 있는데 인재도 중요하네. 인재 빼오자. 인재를 빼오는데 이분들은 돈도 많이 이미 받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X.AI 만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네 왜 이렇게 경쟁하면서 인건비를 올려놨니? 너무 비싸다, AI 인재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인재 경쟁이 치열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오픈 AI에 있거나 메타에 있거나 뭐 또는 구글 제미나이에 있거나 엔스로픽에 있거나 애플에 있거나 또는 뭐 X.AI인 사람들은 뭘 아냐면요, 최상의 모델을 이미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추론 모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맨 땅에 헤딩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가가지고 다시 만들자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그냥 바로 직진을 향해 가는 거죠. 대단히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옮기냐? 메타가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 내부적으로 데이터로 볼 때는 뭐 유튜브의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적인 실수도, 학습의 실수도 했었지만, 얀 르쿤이라고 하는 메타의 AI 수장 총괄하고 있는 분을 사실상 해고한 건데요. 뭐 역할을 다르게 주고 고문으로 보냈겠죠. 얀 르쿤은 대단히 뛰어난 학자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AI 학자예요, 정말로. 그런데 이분은 AGI, 일반 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단히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AI 탑 클래스 인재들은요, 돈은 이미 떼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적하면서 이번에 돈을 더 벌었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더 벌었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AGI 만들었다는데 내가 이름 한 줄 적고 싶은 거죠. 그런데 메타에 우리는 AGI 안 만들어라고 하면 그거 잊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많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바꾸면서 여러분 1997년생인 중국 계열인 데이비드 왕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친구는 AGI 믿는 친구고 슈퍼 인텔리전스 믿는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조직 이름도 슈퍼 인텔리전스 랩으로 바꾸고 이 랩장을 총괄하는 사람을 알렉산더 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스케일 AI라는 것에 투자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 1997년생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를 전면에 내세운 거고 여기에 사람들로 이적료를 1억 달러를 준 거고 2년치 연봉을 또 1억 달러를 주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이 지금 인재를 데려오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 지금 이렇게 지금 메타가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거에 대한 리턴을 받아낼 거를 보고 있는 것이 이거를 누가 먼저 했냐면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먼저 했어요. 여러분 X.AI에서 그록을 만들 때 그록에 대한 품질에 대한 논쟁은 둘째치고요. 여러분 그 속도를 보십시오. 2023년에 여러분 2022년 11월에 오픈AI가 챗GPT 만든 다음에 2023년 초에 X.AI를 만들었어요. 그때 젠슨왕도 얘기했잖아요. 엔비디아. 이거는 기적에 가깝다. 콜로서스라고 해서 엔비디아 H100 10만 개를 연결해서 10만 개가 어느 정도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데이터 센터라고 지금 울산에 짓고 있는 거 최대 6만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당장 6만 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혼자서 엑스다디에서 10만 개를 들어가는 거를 123일 만에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것이 가동되게 했던 것은 기적에 가깝다. 이거는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공장을 만들 줄 아는 일론 머스크나 가능했다고 젠슨왕이 극찬을 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10만 개를 더 추가했고요. 또 앞으로 10만 개를 선주문해 놨습니다. 블랙에를. 그러니까 30만 개가 연결하는 건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재들도 데려왔죠. 비싼 돈을 줄이고 스카웃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에 회사를 설립하고서 2024년 5월에 첫 그록 1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람들도 비웃었어요. 언제처럼요? 옵티머스 컨셉트 보낼 때 사람이 춤췄잖아요. 그것처럼 그록 1을 보고서 정말 사람들이 깔깔깔 웃었거든요. 그록 1이 그러니까 2024년 5월에 나온 다음에 8월에 그록 2가 나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 2월 달에 그록 3가 나와요. 그록 3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거는 해볼만 한데 그록 2까지는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그록 3 오면서 글로벌 수준을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나오고 그록 4가 언제 나왔습니까? 7월에 나왔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짧게 그록 4 지금 현재로선 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좀 있으면 GPT-5 나올 거고. 그런데 이 수준까지 거의 2년 만에 다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풍부하게 하고 인재가 있으니. 즉 뒤처진 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거죠. 이거를 메타의 주커버기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인재 가격이 이렇게 돈을 띄었으니 그 사람들 데려오려면 돈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못하게 인재 가격은 올라간 거고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얼마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실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사실 AI 시장에서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메타의 AI 지금 수준과 미래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라마 4가 수준이 지금 빅테크들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거를 넘버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에서의 매출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메타는 중소기업들이 우선 메타의 광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70~80%가 전체 SMB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메타의 그나 검색 광고는 없으면은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광고하려면 TV에다 광고하려면 얼마나 비싼 돈이 들었어요. 또는 종이신문에 광고하려면 얼마나 비싼 돈이 들었어요. 효과도 측정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 K비트가 그나마 지금 동남아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이러한 작은 브랜드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룰루레몬이 뭘로 성장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성장한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틱톡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극대화하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광고 에이전시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광고 에이전시 예를 들면 제일기획이나 이런 걸만 우리가 다 해줄게요. 광고 소재 제작 AI가 다 해줄게요. 돈만 내세요. 그럼 우리가 매출 보장해 드릴게요. 지금 아마존닷컴에서는 뭐까지 합니까?
광고 소재뿐만 아니라 이런 상세 페이지 AI가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무사 돈 비용 많이 드시죠? 우리가 해드릴게요, AI.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지금 메타가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쓰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습니다. 조건은 우리에게 권고한다는 걸로. 이런 식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부분에서는 대단히 최상의 AI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광고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완전히 락인되고 여기에 잠금 효과가 있어서 여기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전시 비용도 발생하는데 에이전시 비용 없이 저렴하게 광고 예산만 제출해주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스케줄링 해주고 우리 이벤트 할 건데 그래 알았어 이벤트 광고 만들어주고 이벤트 사이트 웹사이트 만들어주고 이걸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광고비만 내면. 그러면 더욱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여기서 뭔가를 해볼 수 있고 스타트업이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중간에 있는 광고 에이전시들이 밸류를 가치를 잃어가겠죠.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최상의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SNS로 치고 들어오는 챗GPT를 방어하기 위해서 메타 AI가 독립적인 앱으로 챗GPT랑 똑같게 나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메타 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는 여기에서 피지컬 물리적인 폼팩터를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뭐죠? 선글라스죠. 메타 그러니까 AI 안경. 저는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그냥 제미나이라든지 챗GPT 키셔서 카메라 키시면 앞에 보이는 물건이 뭔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 안경 기능으로 안경이 독립적인 기능이 아니라 스마트워치처럼 스마트폰과 연결되면서 연산은 스마트폰이 합니다. 그러면서 안경에서 그러면 뜨거워질 필요도 없고 배터리도 많이 안 쓰고 전기도 많이 안 쓰죠. 연산을 거기서 안 하면 스마트폰에서 하게 되면 그럼 안경 쓰고 다니면서 메뉴판 보시거나 파리 가서 개선문 보시면 설명도 들으시고 여행 가기도 편해지시고 일상생활에도 편해지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AI 안경에 그래서 레이방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구글도 젠틀몬스터랑 같이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AI 안경 시장도 노려보기 위해서는 AI 모델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건 맞고요.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이 메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의 중장기적인 전망에 리스크는 있어요. 챗GPT가 메타를 공격한다. 이건 명백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메타의 성장은 AI에 대한 이 투자는 리턴이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리스크 있습니다. 챗GPT 공격입니다. 네. 최근 애플이 AI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애플이 좀 AI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부진한 이유는 AI하고 애플하고 궁합이 잘 안 맞아요. 또는 DNA가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애플은 항상 무엇을 추구합니까? 완벽성. 정말 하나의 오류 없이 정말 디자인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나사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이런 담당하는 사람이 팀 쿡이 그거 담당 출신이죠. 팀 쿡이 여러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수장이었죠. 그게 뭐냐면 공급망 관리. 즉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데 가서 그 공장까지 직접 가서 정말 나사 잘 만들고 있는지 패널 잘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관리 잘하면서 꼼꼼하게 보면서 이거 제대로 배송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품질이 균질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모든 아이폰들이 이거를 담당하던 총괄하는 사람이 팀 쿡이고 그 전에 스티브 잡스는 뭡니까? 천재적이고 무언가를 만들지만 뭡니까? 완벽한 걸 항상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런데 AI는 여러분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좋아진 거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과연 세상을 바꿀까? 의심이 될 정도로 헛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불쉿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헛소리 많이 합니다. 뭐 지금도 제가 저희 고양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제 편 들어주면서 일방적으로 괜찮아 고양이 괜찮을 거야. 뭘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니 괜찮다니까 자꾸 우기고 뭐 이건 그냥 재미삼아서 제가 하는 거지만 요즘 올해 작년에 여러분 쓰시면서 AI와 올해 AI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임원진들은 고민하겠죠. 이게 이런 걸 우리 애플이 여기다가 담아도 될까? 우리 애플 인텔리전스 개념 정말 잘 잡았어요.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애플 인텔리전스로 똑같은 AI로 등치시키면서 우리가 운영체계 하나까지 AI를 결합시킬 거예요. 저는 완벽한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애플이 주저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 센터도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거니까 구글 거나 아마존 걸 쓰면 위험해. 왜 위험해요?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는 실리콘까지 만드니까 우리는 연산 칩도 만드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지 뭘 전 세계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나도 안 졌어요. 당장 그거 실리콘 만들려면 어디서 만듭니까? 본인이 성격이 아니라 TSMC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TSMC가 만들어줄게 내년에.
이렇게 TSMC는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맥스 리드 타임이 2년까지 갑니다. 주문해놔도 나오는데 2년 걸려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센터용 칩을 우리가 만들어줘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H20도 캐파가 없으니까 생산 캐파가 없으니까 다른 거 이미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TSMC 하나인데 전 세계에. 물론 이제 좀 있으면 공장이 늘어납니다만 애플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용 실리콘 칩을 만들어 줍니까? 안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안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심하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완벽할까? 그러면 거기 있는 AI 직원들도 의혹이 나겠어요. 자꾸 상사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래 해봐.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가능해? 그러면 의혹이 생길까요? 여기 떨어지죠. 리더십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AI는 컬처. 우리 그래서 자꾸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라든지 엔스로픽의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꾸 우리는 AGI 일반 인공지능,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으로 인류는 위험에 떨어야 돼, 공포에 떨어야 돼. 그걸 하면 여러분 이게 반은 다 마케팅 용어예요. 진짜로 AGI가 간다 안 간다가 그들에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일종의 북극성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우리 AGI 만들어? 그러면 거기에 뽕 받고 막 피를 받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런 리더랑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북극성은 AI는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이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실기를 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AI 리더십을 잃어버린 거고 심지어는 지금 인재마저 뺏기고 있는 거죠. 메타에. 그래서 대단히 큰 AI 부분에서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지만 뒷부분에서 다른 질문에서 답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플의 주가의 위기냐? 이건 좀 또 다르게 볼 이유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애플이 어렵다 보니까 팀쿡 교체설까지 지금 제기될 맞습니다. 정도로 좀 애플의 AI 전략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네. 애플이 좀 이 AI 분야에 반전을 좀 꾀할 수 있는 좀 가능성 있을까요? 있죠. 반전을 깨하는 거는요. 본인들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전했던 모델을 비싼 돈 주고 사갖고 와야 되는데 애플은 사실 메타보다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애플에서는 이런 AI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애플의 DNA하고 잘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이 내부에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엔스로픽을 인수하는 겁니다. 엔스로픽이 지금 벌써 매출을 40억 달러까지 내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가 와야 되겠죠. 한 1,000억 달러는 줘야 되겠죠. 그 정도 돈 애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만 여러분, 삼성전자의 그 시총이 3,000억 달러입니다. 3분의 1 주고 엔스로픽 사올 수 있습니다. 네, 사올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 투표권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회에는 못 보내고 있지만 벌써 아마존이 80억 달러를 투자했고 구글이 2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엔스로픽에. 이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살짝 들어보셨던 오픈 AI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창립 멤버였던 알리아 슈츠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샘 알트만을 축출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던 인물이죠. 네. 그러다가 쿠데타에 실패하자 본인 나가서 세이프 안전한 슈퍼 인텔리전스를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기업을 지금 창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인재를 데려올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메타의 저커버그도 이 슈츠케버를 만나서 우리한테 올래 너네들 다라고 제안을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절을 받고 지금 다른 사람을 스케일 AI를 인수한 거고요. 이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스트랄도 대단히 높은 수준의 지금 AI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들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구글의 딥마인드에 있었거나 오픈 AI에 있었거나 엔스로픽에 있었던 프랑스 사람들을 프랑스에서 집결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대단히 뛰어난 AI 인재들입니다. 여기에는 인도 사람들도 있고 독일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다양한 세계 각국에서 온 AI 인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스트랄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애플이 반격을 취하는, 애플은 스스로 하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고요. 저는 구매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애플이 해결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애플의 주가는 당장에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애플의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려고 하라는데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공장 지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지금 애플의 정책은 자꾸 그러니까 오케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건 인도에서 만들게. 이것만으로도 비용이 올라가요.
여러분 인도의 공장진 뭐 합니까? 거기 부품 업계가 다 중국 거잖아요. 여러분 인도에서 최종 조립을 하는 것이지 거기 들어가는 부품은 다 중국 거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는요 이미 있는 애플을 만드는 숙련공들이 있어요. 자동화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의 손이 들어가서 나사 쪼입니다. 그 인도에서 교육시키려면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수익률도 좋겠습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심지어 인도에 생산한다고 하니까 또 트럼프가 실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관세를 때릴지 안 때릴지 해서 저는 필사적으로 로비를 해서 그 관세를 막을 거라고 봐요. 애플이 막을는데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이러면 좀 주가에 좋은 방향이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애플의 고가 제품들이 계속해서 판매되는 이상, 수익률이 계속 증가하는 이상 애플의 주가가 폭락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지만 AI 리더십이 상실되면서 이 리더십의 공백이 2, 3년간은 견뎌낼 수 있지만 과연 중장기적으로 견뎌낼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라는 거고 이거를 극복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입을 통해서. 엔스로픽이나 엘리아스 슈츠케버가 만든 이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뭐 이 회사를 인수하거나 프랑스의 미스트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거고 이 인수 소식은 애플 주가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그 시리를 챗 GTP 기반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는데요. 이 결정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부터 결정을 한 거고요. 저는 벌써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시리로 버리고 챗GPT로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질문에서 시리가 답 못 표현하는 건 챗GPT로 연결하겠다는데 연결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저는 단순한 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단순한 것도 답은 멍청한데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 경험이 대단히 나쁩니다. 그냥 끝없이 시리랑 얘기해야 돼요. 멍청한 시리랑. 이미 이용자 경험 뭐예요? 제미나이나 챗GPT를 하면서 높은 수준의 기대치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시리 갖고 자꾸 깔짝깔짝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고 더 안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애플이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건데 사실 근데 애플의 아이폰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아이폰 16으로 바꾸면서 곧 챗GPT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썼는데 그냥 챗GPT 앱 쓰고 있어요. 근데 앱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불만은 없어요. 아이폰 쓰는데. 근데 시리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1도 없는 거죠. 근데 시리 때문에 저는 아이폰을 산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이폰은 계속해서 팔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가 멍청한 시리가 계속 남아 있다고 해서 아이폰 매출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큰 영향은 없다고 큰 보시는 거예요? 없냐. 스마트워치가 뭐 애플워치가 안 팔리는 영향, 아이팟이 안 팔리는 영향, 에어팟이 안 팔리는 영향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상승 부스팅 효과는 없을 거라는 거죠. 네. 그것이 없을 뿐이지 이것이 애플의 기기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훅 빠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 리더십 공백을 계속해서 2, 3년 동안 지속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충분히 다양한 해볼 수 있었던 다양한 기회를 애플이 스스로가 놓치는 거가 되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쫓아오거나 삼성전자도 포기했잖아요. 빅스비 똑똑하게 하려는 거 포기하고 지금 제미나이 전면화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OS를 장악한 곳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미나이에게 길을 열어준 거고요.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 구글 제미나이는 여기다가 AI 안경 가지고 나오겠다라는 것도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구글도 AI 안경 만들겠다고 그러죠. 메타도 AI 안경 만들고 했는데 애플은 지금 못 만들고 있고 자꾸 그 뭐예요? 이 이상하게 큰 그 뭐죠? 애플의 그 큰 비전 프로. 저도 비전 프로를 몇 개월 애플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잘 썼고요. 고맙게 잘 썼고요. 네. 좋은 기계예요. 좋은 기계 맞는데 이건 AI와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좋은 큰 모니터죠. 좋은 그리고 화상 좋고 그리고 실감형이고 좋습니다. 근데 어디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거죠. 네. 오타쿠들이랑 거 쓰고 어디 그거 저기 갖고 나가는 거지. 그거 벨트 막 배터리 차고 뭐 이걸 어디다 들고 다녀요. 저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카페 가서 스타벅스 가서 일할 때 그거 쓰고 할까 하다가 사람들한테 바보로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비전 잘 만들었어요. 비전 프로 잘 만들었고요. 저는 비전 프로 에어 같은 거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대중시장을 열었는데 이건 AI하고 관계 없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AI하고 연관된 제품을 애플도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기다려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애플이 계속 실기하고 인수도 계속 안 하고 깜깜무소식을 우리 인수 끝까지 안 할 거야. 애플이 여러분 M&A에 대단히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구글이나 메타는 대단히 공격적이에요.
인스타그램 매입한 거잖아요. 왓츠앱 매입한 거예요, 여러분. 틱톡 뜰 때 틱톡 인수하고 싶었어요. 안 해줘서 그렇죠. 구글 인수하면 유튜브 인수한 거잖아요. 네. 애플이 어디 인수했나요, 여러분? 조그만 데는 인수했어요. 기술, 자기네들이 쓰는 뒷단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업들 인수는 했지만 큰 기업들은 인수 안 합니다. 애플은 그런 DNA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애플이 저는 이번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의 애플이 좀 팔아야 할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좀 더 사야 될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애플의 AI 이 부진이 이미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메타가 AI 안경을 정말 내놨는데 대박을 쳐요. 구글이 지금은 프로토타입만 지금 하지만 남들은 써보지도 못하게 하는 AI를 지난번 5월달에 공개했었잖아요. 진짜 판매하는 것을 내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근데 이게 막 팔려요. 젠틀몬스터 사실 좋아했던 사람들 다 사요, 막. 그러면 뭐하지 애플은 뭐 이렇게 하면 그때 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언제마다 떨어지냐면 제미나이 3.0 내놓고 막 챗GPT 5.0 나오고 그록 5.0 나오고 라마가 4는 되게 후졌었는데 요번에 인재들 인수하고 데이터 센터 지면서 라마 5를 냈는데 정말 좋고 눈부시게 AI들이 좋아지는데 시린 물어보면은 날씨밖에 대답 못하고 이러면 뭐지? 하면서 AI 리더십은 끊임없이 의심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내년에 있는 WWDC 행사에서도 또 AI 제대로 못 내놓으면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경쟁사와의 비교 속에서 애플의 AI 리더십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되는 거죠. 언제까지? 인수할 때까지. 근데 인수할 때 되면 애플의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애플은 인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인수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AI 리더십에 상처받으면서 주가는 그때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제가 우하향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여러분 단기적인 주가는 전혀 못 맞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유튜브에 다른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보시고요. 제가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애플의 투자 자문이 아니라 제 가족에게 제가 네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네. 투자는 또 본인이 그럼, 결정을 네, 하고 그럼, 스스로 네. 하셔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애플의 미래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근데 애플은 저력이 있는 기업이죠, 여러분. 애플이 망하면요, 여러분 미국의 연금, 우리나라 연금도 문제가 되고요, 연기금도요. 미국의 각종 연기금은요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국채보다 안전한 게 애플 주식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의 연금 또한 애플이 어느 정도 담당을 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다 연기금들 애플 주식 안 갖고 있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흔들린다라는 것, 연금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네. 국가적으로도 저는 그래서 애플에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서 생산했다고 해서 관세 안 매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애플을 그렇게 망가뜨리면요, 미국의 연금 이 나이 드신 분들의 투표권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을 완전히 등잘 버릴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버팀목은 있다. 애플은 버팀목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애플은 막대한 현금 지금 모든 빅테크들보다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충분히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것이 언제 결정날지 모르니까 제가 가족들한테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던 거지 진짜 뭐 이거는 사라지는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애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귀한 아닙니다. 시간 시원하게 시원한 공간에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중간중간에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어떤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분명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외에는 주식 투자는 저는 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업과 기업과 기술에 대한 공부도 주식 투자하실 때는 같이 하셔야 된다. 투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같이 계속 그러한 공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